안녕하세요. 한국 CS 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네, 저와 함께 이어서 5강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5강에서는 이제 서브코알 모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서비스 품질을 특정하는 모형 중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제시하는 모형이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서브코알 모형에 대해서 보면 서브코알 모형은 기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여 품질을 측정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 모형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품질 모형입니다. 서비스 수행 과정과 품질 표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게 이 서브코알 모형이고요. 그리고 이 서브코알 모형은 초기에 97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압축되었다가 차후에 10개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이 5개 차원으로 압축이 된 거죠.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21년 10월 시험을 보는데 이 서브코알 모형의 개념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때 이제 가장 주 질문이 기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게 바로 이 서브코알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서브코알 모형의 최종 5가지 차원을 보면 이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되죠. 예를 들면 서브코알 모형의 5가지 차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차원을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이 의미까지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시험을 봤을 때도 신뢰성에 대한 질문이 출제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서브코알 5가지 차원에서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은 약속한 서비스를 믿게 하여 정확하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다. 약속이 여기서는 키워드예요. 약속. 그러니까 그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하려고 하는 게 바로 신뢰성이죠. 근데 우리 꼭 서비스 품질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도 어때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뭔가 믿음, 신뢰감이 가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잘 수행하는 게 바로 이 신뢰성이다. 다음 확신성이라는 거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지식, 정중, 믿음, 신뢰, 전달한 능력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고객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뭔가 그 제품에 대해서 확신함을 갖고 싶은 거예요. 어때요? 뭔가 확신감이 들어야 그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겠죠. 그 확신감을 들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확신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전문 지식 또는 정중함, 그리고 신뢰를 전달하는 능력, 예의 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신성을 가질 수가 있죠. 공감성이라는 거는 고객 개개인의, 우리가 고객의 입장을 살피고 거기에 따른 고객 개개인의 배려를 제공하는 능력, 관심, 친절, 애정,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감성이라고 합니다. 반응성이라는 거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죠. 예를 들면 고객이 컴플레인을 제기를 했을 때, 또는 문제 해결을 요구했을 때, 또는 질문을 했을 때 어때요? 신속하게 바로 응대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반응성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즉시성이라고도 하죠. 비슷한 말로 즉시성. 유형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시설 환경, 이런 것들이죠. 장비, 인원, 직원의 외모,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도구, 홈페이지라던가 팜플렛이라던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5가지 차원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이제 카노 모형 볼게요. 카노 모형은 보시면 카노 모형도 매우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죠. 자, 카노 모형은 동기와 이생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동기 이론이라는 거는 불만 이론이죠. 불만을 갖게 하는 이론. 그리고 위생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만족을 주는 이론이에요. 위생 이론을 기본으로 서비스 품질 요소를 주요 요소, 당연적, 이론적, 매력적 품질과 잠재 요소, 무관심, 역품질로 구분한 게 바로 이 카노 모형이에요. 그래서 고객 만족을 이제 극대화하는 품질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이 카노 모형도 이 5가지 요소죠.
이것도 예를 들면 뭐 카노 모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5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차원을 숙지를 하셔야 되고 또 각각의 의미들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먼저 매력적 품질 요소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매력적 품질 요소라는 거는 고객이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뭔가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고객이 기대했던 것이라도 그 고객의 기대를 훨씬 초과하는 만족을 주는 품질 요소가 바로 매력적 품질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은 충족 시에는 크게 만족하지만 불충족해도 뭐한다? 네, 불충족해도 크게 불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왜냐면 감동 요인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 물론 감동이 되지만 제공하지 않아도, 충족시키지 않아도 불만족하지 않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력적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자를 따돌리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새롭게 출시된 스마트폰에 무선 충전 기능이 추가된 거,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 새로운 새로운 서비스죠.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매력적 품질 요소다. 다음 이론적 품질 요소라는 거는 고객의 명시적 요구사항으로 여기 보시면 충족될수록 만족이 증대하고 반대로 충족되지 않을수록 불만족이 증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 연비가 어때요? 적을수록 고객은 만족하죠. 그리고 서비스 직원이 친절할수록 더 만족하죠. 그리고 대기 시간이 짧을수록 더 만족하죠.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이론적 품질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당연적 품질 요소를 보면, 당연적 품질 요소는 고객이 생각했을 때 마땅히 제공될 것으로 보는 가장 기본적인 품질 요소인 거죠. 내가 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면 당연하게 제공될 거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족이 되면 당연한 거예요. 충족된다고 해서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지만, 반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을 일으키는 요인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승무원의 접객 태도, 당연히 승무원은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불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처음 출시가 됐다면 매력적인 요소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거의 그 시간이 많이 그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이 설치가 된 게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럼으로써 이제는 당연한 요소가 된 거죠. 당연적 품질 요소다. 무관심 품질 요소를 보면 충족이 되었건 충족되지 않았건 만족도, 불만족도 일으키지 않는 품질 요소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고객의 관심이 없는 또는 관심 밖의 품질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역품질 요소는 여기 보세요. 충족이 되면 오히려 불만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충족이 되지 않으면 만족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대죠. 예를 들면 모든 결제 시스템이 무인화요. 자, 이런 경우 같은 건 어때요? 결제를 할 때마다 계속 무인하면 물론 젊은 분들은 좀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터넷 검색 시에 자동 광고 같은 거, 그 인터넷 검색하면 광고가 상당히 많이 뜨잖아요. 정말 좀 스트레스 받죠. 네, 스트레스 받는데 이러한 광고가 오히려 많을수록 고객들의 불만은 더 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품질 요소다. 그래서 이 5가지 카노 모형의 품질 차원 꼭 숙지를 해 두시고요. 그럼 이 카노 모델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 자, 카노 모델의 장점, 품질 속성이 지닌 진보와 경향을 선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진보와 경향이란 건 뭐냐면 처음에는 매력적인 요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거기에 그 상품에 대체할 만한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면 어때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면서 당연적
당연한 품질 요소로 흘러가는 거. 이게 바로 진부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소비자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특성,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특성을 규명할 수 있으며 매력적 품질 요소를 찾아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쵸? 예전에 과거에 항공사에서 이 카노 모델을 적용해서 그 고객들에게 우리 항공사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고객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나온 게 바로 기내식이었어요. 기내식이 매력적인 요소를 주는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고객 조사에서 나오자 많은 항공사들이 그 기내식을 새롭게 개발하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했었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현장에서 마케팅이나 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거래 상황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기술적 또는 재정적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와 제품을 동시에 프로모션 할 수 없을 때 어느 게 기술이냐 재정이냐 없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요인이 더 만족을 주는 건지를 찾아내어서 그것만 먼저 제공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만족 불만족이라는 여기 보시면 주관적 측면과 그리고 물리적 또는 충족 또는 물리적 불충족이라는 객관적, 기억해 두세요.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게 이 카노 모델의 장점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브 퍼프 모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서브 퍼프. 자, 서브 퍼프 모형은 크로닌과 테일러가 제시한 모델로 기존의 PJB의 서브 코알 모형과는 달리 서비스 성과예요. 서비스 성과만을 서비스 품질 측정 수단으로 사용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게 연결형에서 몇 번 출제가 된 걸 본 적이 있어요. 또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뭐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서브 퍼프 모형은 최근엔 어때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그리고 그 산업 간의 그런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이런 신종 서비스업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신종 서비스업이라던가 또는 컨설팅 같은 그런 고도의 서비스의 경우에는 어때요? 고객의 기대가 형성되기 힘들죠. 그리고 형성되더라도 고객마다 편차가 심해서 측정 결과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만을 측정하는 이 모형을 사용해서 서비스 성과 평가의 결과 비교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 서브 퍼프 모형이 되는 거죠. 다음은 이어서 이제 서비스 품질 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비스 품질 갭 모형은 자, 고객의 기대된 서비스와 실제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 차이에 따른 서비스 품질 결정 요인 모형이 바로 우리가 서비스 품질 갭 모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대와 고객은 항상 어때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기대를 합니다. 그 기대 대비 성과인 거죠. 근데 이 기대 대비 성과 이 갭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그 품질 수준은 떨어지는 거죠. 네, 품질 수준은 떨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러한 그 품질 갭을 어때요?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비스 품질 이런 갭이 줄여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예요? 품질이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경험과 기대 사이에 발생하는 5가지 격차를 밝히는 갭 모형으로 격차가 적을수록 서비스 품질은 우수한 거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 서비스 갭 모델을 한번 보고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갭 모델을 살펴보면 자, 고객의 기대는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한다고 그랬죠. 항상 기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기대가 형성이 되느냐? 구전 또는 개인의 니즈 또는 과거 본인이 경험했던 경험에 의해서 이제 이 기대가 형성이 되죠.
형성이 되는데, 자, 갭1이라는 거는 그 고객의 기대를 어때요? 경영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갭인 거죠. 즉, 고객의 기대를 경영자가 제대로 지각하지 못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바로 경영자의 인식, 갭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갭2는 경영자가 고객의 기대에 대해서 지각을 해서 이거를 뭐 하냐? 명세서를 만들어요. 설계서를 만드는데 그 기대대로 어때요? 제대로 고객의 기대대로 그 설계서를 정확하게 또는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게 바로 이 갭2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명세서인 거죠. 갭2. 기대대로 이 명세서를 만들지 못한 데서 나타난 갭이고, 갭3라는 거는 자, 이 명세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명세서대로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갭이에요. 그러니까 명세서 따로 또는 서비스 제공 따로 이렇게 따로 놓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설계도대로 서비스가 정확히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갭3. 다음 갭4라는 거는 고객에 대한 외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갭인데 이거죠. 기업이 고객에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때요? 그 약속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행이 안 된 거죠. 이게 바로 갭4다. 그래서 갭5라는 거는 어때요? 갭 1, 2, 3, 4가 모여서 최종적으로 발생한 게 갭5인 거죠. 갭5. 그래서 갭5는 기대 대비 최종적으로 고객이 그 서비스를 어떻게 지각했느냐에 따른 차이가 바로 갭5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갭 1, 2, 3, 4 이 갭을 어때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갭 1과 갭 3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갭 1은 고객이 기대하는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갭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 갭인 거죠. 자, 왜 이런 갭이 나타나느냐 하면 고객의 기대를 경영자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죠. 그리고 고객과 상호작용이 없거나 고객의 기대를 알아볼 의지가 없는 경우에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경영자 인지 격차는 서비스 경쟁에 대한 경영자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갭 1은. 그러면 왜 이게 갭 1이 발생이 됐느냐. 이 서비스 품질 갭도 제가 매우 중요해요. 네, 중요해.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이번에 제가 최근 21년 10월 시험을 제가 볼 때도 이 품질 갭이 무려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발생 원인 또는 해결 방안 아셔야 되고요. 또는 이렇게 출제가 돼요. 예를 들면 뭐 고객이 기대하는 바를 경영자가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갭은 뭐다? 갭 1이 되는 거죠. 그 갭 1의 의미까지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발생 원인부터 보면 왜 이러한 갭이 발생했느냐? 시장 조사를 했거나 또는 했더라도 뭐 잘못된 시장 조사를 한 데에서 나타나는 갭인 거죠. 그리고 설사 시장 조사를 했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어때요? 잘못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리고 또는 이제 고객 조사를 할 때 이러한 어때요? 고객 조사에 대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정보 전달 과정으로 조사 결과가 경영층까지 도달하지 못하거나 왜곡됐을 때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고객 조사를 통해서도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가 있지만 현장에서 어때요? 접점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선 직원에 의해서도 고객 욕구가 기대가 이렇게 파악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접점에서 파악된 그런 고객의 기대 욕구가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 어때요? 올라가는 동안에 소멸이 되거나 사라지거나 또는 여과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즉 관리자가 또는 이 보고서를 올리는 사람이 올리기 싫은 내용, 좀 안 좋은 내용들은 어때 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부에서는 이러한 아래에서 하부에서 올라오는 고객의 그런 기대
욕구,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음 VOC에 대한 피드백과 이해 부족에서 발생이 된다. 자,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어때요? 시장조사 방법을 개선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한 경영층, 여기 보시면 경영층과 접촉 기회를 갖거나 소통 채널을 개선을 시켜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많은 관리 단계를 다 삭제해버리고 최소 간소화해서 바로 이 하부에서 위로 그 정보나 이런 자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관리 단계를 요새는 많이 축소하고 있죠. 다음 서비스 회복의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VOC에 따른 올바른 대응과 피드백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장 조사에 따른 객관적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갭3 볼게요. 갭3. 자, 갭3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설계서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요, 일선 직원이 이거를 수행하는데 어때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갭인 거죠. 그럼 이제 발생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인사 정책의 결함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 서비스에 적합하지 못한 직원을 배치한 것도 인사 결함의 인사 정책의 결함인 거죠. 인사 정책의 결함이라는 건 이런 거죠. 뭐 직원을 채용하고, 그리고 그 직원을 부서에 배치하고, 또는 직원에게 교육을 시키고 동기부여시키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 또는 잘한 직원과 못한 직원을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해서 뭔가 보상도 주어지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결함이 되었을 때 당연히 갭3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이 발생이 되었을 때 또한 이런 갭3가 발생이 돼요. 예를 들면 역할 모호성이라는 거는 그 직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역할 갈등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나와 상반되는 업무가 주어졌을 때 역할 갈등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인식되는 서비스 수행 기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직원이 해야 될 업무가 어때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제대로 된 그런 서비스를 수행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직무에 대한 부정응이라던가 또는 부적절한 평가라던가 보상 시스템. 어떻게 보면은 그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라는 거는 불공정하지 못한 평가는 어때요? 직원들의 그런 사기, 저하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대로 된 보상 시스템이라든가 공정한 이런 보상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직원들의 사기, 근로 의욕들을 확 꺾게 하는 거죠. 다음 일선 직원의 권한 인식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죠. 이 인사 결함과 서비스에 적합하지 못한 직원인 거죠. 이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해결 방안으로는 직원을 채용을 했다면 그 직원의 성향 또는 성격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도저히 그 고객 응대를 할 수 있는 그 성향의 직원이 아닌데 그 직원을 고객 응대 그 위치, 그 부서에 배치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본인에게도 스트레스이고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손실인 거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직원을 뽑았으면 어때요?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 훈련을 시켜서 직원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다음 서비스 수행의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과도하게 인식되는 서비스 수행 기준이 있으면 자, 이런 부분들을 어때요? 중요한 게 무엇이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제공해야 될 것인가를 제공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이 우선순위로 정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면 이러한 어때요? 과도하게 그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과도하게 인식되지가 않는 거죠. 이런 거죠. 중요한 거, 두 번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뭐예요? 보상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선 직원에 대한 인파워먼트, 권한이임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 일선 직원에 대한 권한이임은 직원들로 하여금 어때요? 주인의식을 갖게 하죠. 그럼으로써 더욱더 책임감을 넓게 갖게 함으로써 더욱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거죠. 다음에 정확한 수요 예측과 공급 능력을 보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작성이 안 되어 있지만 발생 원인은 뭐예요? 정확한 수요 예측과 공급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갭3가 발생이 되는 거죠. 아무리 유능한 직원이라고 해도 이 서비스라는 게 어때요? 수요 공급이 되게 불안정하죠. 그래서 고객이 한꺼번에 몰릴 때에는 그거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서비스 품질을 당연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목표 기준에 직원이 참여를 해야 돼요. 아까 여기 보시면 과도하게 인식되는 서비스 수행 기준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직원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직원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를 그 직원의 입장에서도 반영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이런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역할, 명료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직원이 또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비스 갭까지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전사적 서비스 품질 경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TQM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면 TQM은 종합적 품질 경영 또는 전사적 품질 경영의 의미로서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전 저직원과의 의식 개혁을 통하여 품질 중심의 기업 문화를 창출하고 고객 만족을 지향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위한 경영 활동을 우리가 TQM이라고 한다. 그래서 TQM은 경영 기술 차원에서 실천되던 고객 지향 품질 관리 활동을 품질 관리 책임자뿐만 아니라 마케팅, 엔지니어, 생산, 노사, 관계 등 기업의 모든 분야죠. 모든 분야에 확대하여 생산부의 품질 관리만으로는 기업이 성공할 수 없고 기업의 조직 및 구성 모두가 품질 관리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사적 품질 경영을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다? 그 품질 관리 책임자 또는 그 부서에서만 행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전사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 때 품질이 개선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라는 품질 트롤로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즉, 품질 계획, 통제, 개선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균형을 갖추어야 뭐한다? 품질이 향상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품질 계획, 통제, 개선하는 건 어때요? 대부분 어떻게 보면 전 부서에서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주라는 품질의 구성 요소를 고객 요구를 반영한 제품의 특징과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의 특징과 무결점이라고 보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시를 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다? 품질을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품질 표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 품질 계획을 해야 되고, 그리고 품질 통제를 해야 된다. 즉, 계획하는 동안에 어때요? 외부적인 그런 변수들이 많이 끼죠. 그래서 이러한 변수를 통제하고 편차를 측정함으로써 통제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품질을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성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확인하고 혁신적인 인적 역량을 동시에 갖추는 노력 등의 이런 품질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품질을 평가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크게 서비스 품질 비용 모델 두 가지를 볼게요. 자, 서비스 품질
평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크게 품질 비용과 불량 품질 비용이 있어요. 자, 품질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품질 수준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가시적, 직접적 측정이 가능한 비용에 초점을 둔 품질 비용이에요. 특히 서비스 품질 비용은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되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거의 매회 출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시험 출제가 아주 잘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COQ가 있고요. POQC가 있어요. COQ는 품질 비용, 그리고 PQC는 불량 품질 비용인데 이 부분은 어때? 특히 연결형, 연결형 또는 OX형에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COQ, 품질 비용을 보면 가시적 또는 직접적 측정이 가능한 비용에 초점을 둔 거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거는 품질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여기에는 예방 비용, 평가 비용, 그리고 내부 실패 비용, 외부 실패 비용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 불량 품질 비용은 품질 불량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가시적, 비가시적 비용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 비용은 가시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비가시, 불량 품질, PQC는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비용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불량 품질 비용은 품질 관리 실패에 따라 들어가는, 이거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품질 비용, COQ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COQ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제품이나 서비스 상품을 개발, 유지하기 위해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품을 검수하기 위한 투입 비용과 상품의 불량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총합을 우리가 품질 비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품질 비용은 품질 수준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가시적 비용의 측면에 중점을 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품질 비용은 예방 비용과 평가 비용은 품질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품질 개선을 위해 지불되는 비용인데 반해서 여기 보시면 실패 비용은 품질 관리 실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품질 저하로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품질 비용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최근 21년 10월 시험을 봤을 때도 이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는데, 자, 그럼 하나하나 보시면 예방 비용은 처음부터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러한 평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직원을 선발하거나 또는 교육시키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이제 고객의 기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마케팅 조사비 또는 외주업체 관리 비용 등이 이 예방 비용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다음 평가 비용이라는 거는 서비스 품질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만큼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 또는 그 기대를 반영한, 고객의 기대를 반영한 품질인지 등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검사 비용이 있고요. 문제점을 조사하는 비용, 그리고 시험 비용, 품질 인증 비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 내부 실패 비용은, 자, 이제 내부 실패 비용과 외부 실패 비용이 있죠. 자, 내부 실패 비용은 고객에게 서비스가 전달되기 전이에요. 꼭 이 키워드 기억해 두세요. 전에 부적합한 품질을 교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재작업 비용,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 수정 작업 비용, 시간 지연 비용, 기계 수리 및 교체 비용 등이 이 내부 실패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실패 비용이라는 거는 고객에게 서비스가 전달된 후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후에 부적합 품질이나 고객 불만, 그러니까 품질을 다시 이거를 회복하는 데도 드는 비용, 또 이에 따른 품질 불만에 따른 고객 불만을 관리하는 데도 드는 비용이 바로 외부 실패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작업, 리콜 비용, 보증 수리, 반품, 수정 비용 또는 소송 및 위자료 비용, 그리고 판매 기회 손실 또는 부정적 고정과 미래 판매 기회의 상실 비용까지 이 외부 실패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 품질 비용 4가지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는 사례형 또는 뭐 일반형, 네, 일반형에서도 이렇게 종종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서비스 R&D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서비스 연구 개발을 서비스 R&D라고 하는데, 서비스 R&D는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 창조 또는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한 연구 개발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R&D는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 활동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제품 신공정 개발에 대응한 새로운 서비스 상품 개발과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을 의미한 게 이 서비스 R&D라는 거죠. 네, 여기서는 서비스 혁신 수준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혁신 이 6가지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첫 번째 급진적 혁신이 있어요. 자, 급진적 혁신이라는 거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죠. 나 산출물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이 키워드인 거죠. 새로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 이게 바로 급진적 혁신으로 기존에 없던 키오스크, 무인자동차, ATM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상적 혁신이라는 거는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단순한 역량 혹은 단순한 기술만을 변화시켜서 제공하는 게 이 향상적 혁신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점진적 혁신이라는 거는 기존의 서비스에 거기에 뭐가 붙어요? 기존에 플러스 새로운 기술적 요소나 역량이 추가되거나 또는 축소되어서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점진적 혁신이다. 다음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는 거는, 파괴적 혁신은 단순하고 저렴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시장 밑바닥을 공략해서 기존 시장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죠.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그 시장을 장악해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샤오미, 넷플릭스 같은 거. 그 샤오미가 어때요? 아주 저가 전략으로 해서 지금은 정말 많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저가 공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려면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이게 소요가 되는데, 이 넷플릭스는 어때요? 월 8,000원 가입해서 또는 12,000원 가입해서 무한정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시장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게 바로 파괴적 혁신이다. 다음에 이제 전속적 혁신이라는 거는 기존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을 통해서 높은 브랜드와 제품의 가치를 만든 후에 높은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아이폰, 갤럭시 폰, 그리고 화질이 개선된 TV 같은 거죠. 어때요? 매년 아이폰이라던가 핸드폰은 어때요? 그 성능이라던가 디자인이 개선이 되면서 출시를 하죠. 그러면서 가격을 높게 측정해서 판매를 하죠. 또한 TV도 어때요? 뭐 LG나 삼성사 같은 경우는 화질 개선 또는 크기 또 크게 해서 매년 새롭게 출시하면서 고가로 또 판매를 하고 있죠. 네, 이러한 것들이 전속적 혁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협력적 혁신이라는 거는 기존에 따로 존재하는 2개 이상의 상품 기술 역량을 조합하거나 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기존에 있는 항공 서비스와 호텔 패키지를 묶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 아무래도 고객의 혜택이라던가 또는 고객 가치가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혁신 수준의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